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빨강머리 앤보다 5년 먼저 출판된 책. 캐나다에 앤이 있다면 미국에는 레베카가 있었다. 들려드릴 작품은 넥서스에서 펴낸 케이트 더글러스 위긴 지음, 박상은 옮김, 나의 친구 레베카입니다. 지은이 위기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출신의 아동문학가이며 산타바바라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은빛거리 유치원이란 무료 유치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낌없이 사랑받고 후회 없이 사랑해요. 나는 차라리 거대한 폭포수의 작은 물방울이 되고 싶어. 조용한 호수 같은 삶은 선택하지 않겠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낸 한 소녀의 희망의 등불 같은 이야기. 나의 친구 레베카입니다. 우리는 7형제랍니다. 낡은 역마차가 메이플 우드에서 리버버러로 가는 흙길을 덜커덕거리며 달렸다. 5월 중순이지만 한여름처럼 더운 날이었다. 제리마이어 콥은 말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풀면서도 자신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중임을 잊지 않았다. 넘어야 할 언덕이 많았다. 그는 고삐를 느슨하게 쥔 채 등을 뒤로 기대고 한쪽 다리를 흙바지 위에 올려놓았다. 태가 있는 낡은 펠트 모자를 눈 언저리까지 덮어쓰고서 왼쪽 볼에 씹는 담배를 밀어넣고 우물거렸다. 마차 안에는 승객이 한 명 있었다. 검은 머리에 담황색 옥양목 드레스를 입은 아이였다. 그 아이는 너무 마른 데다 풀을 잔뜩 먹인 옷을 입고 있어서 가죽 쿠션 위를 이리저리 미끄러졌다. 면 장갑을 낀 손을 양옆으로 뻗어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차 바퀴가 움푹 파인 곳을 지나거나 갑자기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자기 의지에 반하여 위로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져 내리기를 반복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작은 밀짚 모자를 바로 쓰고 자그마한 분홍색 양산을 주어 단단히 세워놓았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주된 의무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도로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작은 구슬 지갑을 들여다보고 그 안의 내용물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크게 안도했다. 콥은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할 일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어린 승객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다. 그날 아침 그가 메이플우드 우체국을 출발하려고 할 때 한 여자가 마차에서 내리더니 그에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이 역마차가 리버버러에 가는지 그가 콥인지 물었다. 콥이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기대에 차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에게 고갯짓을 했고 아이는 조금이라도 늦을세라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아이는 10살이나 11살쯤 돼 보였지만 나이에 비해 체구가 작아 보였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역마차에 태우고 짐꾸러미와 라일락 꽃다발을 옆에 놓아주었다. 그녀는 역마차 뒤쪽에 낡은 모직 트렁크를 붙들어 매는 것을 본 후 마침내 주의 깊게 은화를 세서 싹스를 치렀다. 이 아이를 리버버러에 있는 저희 언니들에게 데려다 주세요. 미란다와 제인 소어 자매를 아시나요? 벽돌집에 사는. 다행히 콥은 그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잘 됐네요. 이 아이를 그 집에 데려다 주세요. 미란다와 제인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부디 아이를 잘 지켜봐 주세요. 안녕, 레베카. 장난치지 말고 얌전히 앉아있거라.
이모 댁에 도착했을 때 단정해 보이도록 말이야. 아저씨 귀찮게 하지 말고 보시다시피 아이가 좀 들떠 있어요. 우리는 어제 템퍼런스에서 차를 타고 와서 사촌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오늘 아침에 마차를 타고 12km를 달려 여기까지 왔답니다. 안녕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에 여행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요 뭐.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는 코백에 설명했다. 이 아이가 전에 웨어햄에서 하루를 보내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건 여행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여행이었어요, 엄마. 농장을 떠났고 도시락 바구니를 챙겼고 마차도 탔고 전기차도 탔으니까요. 게다가 잠옷까지 가져갔잖아요. 아이가 열띤 어조로 고집스럽게 말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겠구나. 아이 엄마가 아이의 말을 중단시킨 뒤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전에 엄마가 말했지. 잠옷이나 스타킹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특히 주변에 남자들이 있을 때는 말이야. 알았어요, 엄마. 안 그럴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때 콥이 헛기침을 하며 고삐로 말의 옆구리를 쳤고 말들은 침착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잠옷을 챙겨갈 땐 이제 역마차는 꽤 앞으로 나아가 있어서 레베카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말을 맞춰야 했다. 잠옷을 챙겨갈 땐 그게 바로 여행이라는 거예요. 높은 음조에 실려온 그 듣기 민망한 단어가 랜들 부인의 귓전을 자극했다. 랜들 부인은 역마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본 뒤 가게 앞 벤치에 놓아둔 짐 꾸러미를 들고 말을 메어둔 말뚝 앞으로 다가갔다. 마차에 올라 말머리를 집으로 향할 때 그녀는 잠시 일어서서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먼지 구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미란다 언니가 할 일이 많겠구나. 하지만 레베카를 위해서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이 모든 게 30분 전의 일이었다. 햇빛과 더위와 흙먼지와 대도시인 밀타운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콥은 레베카를 잘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완전히 잊고 말았다. 갑자기 마차 바퀴의 덜커덕거리는 소리와 마구의 삐걱거리는 소리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콥은 처음에는 귀뚜라미나 두꺼비 또는 새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고개를 돌리자 안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창밖으로 몸을 내민 자그마한 형체가 보였다. 길게 따내린 검은 머리가 마차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다. 아이는 한 손에는 모자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자그마한 양산으로 마부의 등을 찔러보려고 헛되이 애쓰는 중이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이가 소리쳤다. 콥이 마차를 세웠다. 아저씨 옆자리에 앉아가려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여기는 너무 미끄럽고 또 마차 안이 너무 넓어서 자꾸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리고 창문이 너무 작아서 바깥이 잘 보이지 않아요. 마차 뒤에 메어놓은 트렁크가 떨어지지 않았나 보려다 목이 부러질 뻔했어요. 그 트렁크는 엄마가 매우 아끼는 것이거든요. 콥은 아이의 말,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익살스럽게 말했다. 원한다면 그렇게 하렴. 내 옆에 앉는다고 요금을 더 받지는 않는단다. 그는 아이를 앞좌석에 앉힌 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레베카는 드레스의 엉덩이 부분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앉은 뒤 양산을 자신과 마부 사이에 놓고 드레스 자락으로 덮었다. 그러고는 모자를 눌러쓰고 흰 면장갑을 낀 후 명랑하게 말했다. 오, 이러니까 훨씬 낫군요. 진짜로 여행하는 것 같아요.
아까는 마치 닭장에 갇힌 암탉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오래오래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 이제 막 출발했으니까 2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게다. 콥이 상냥하게 말했다. 아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겨우 2시간이요? 그럼 1시 반쯤 도착하겠군요. 그때쯤 엄마는 사촌인 앤 이모네 집에 도착하셨을 거고, 저희 집에서는 점심을 먹고 한나 언니가 설거지를 마쳤을 거예요. 저는 도시락을 싸왔어요. 점심을 거른 채로 벽돌집에 도착해서 미란다 이모가 제 점심 식사부터 챙기도록 한다면 좋지 않은 시작이 될 거라고 엄마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날이 덥네요. 그래, 정말 덥구나. 양산을 쓰지 그러니. 아이는 드레스 자락을 양산 위로 길게 늘어뜨리며 말했다. 오, 안 돼요. 저는 해가 쨍한 날에는 절대 양산을 쓰지 않아요. 분홍색은 쉽게 바래거든요. 구름 낀 일요일에 교회 갈 때만 써요. 갑자기 구름 사이로 해가 고개를 내밀면 양산을 가리느라 애를 먹지요. 이건 제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정말 조심히 다뤄야 해요. 그 순간 제리 마이어 콥의 느리게 작동하는 머릿속에 차츰 그런 생각이 스며들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는 새는 그가 날마다 역마차를 몰며 보아온 새들과는 완전히 다른 깃털을 가진 새라는 그런 생각이. 그는 채찍을 제자리에 두고 다리를 흙바지에서 걷어들이고 모자를 뒤로 젖히고 담배를 뱉어낸 뒤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이다운 호기심을 간직한 진지한 눈빛이 그의 시선을 맞받았다. 다망색 옥양목 드레스는 낡았지만 깨끗하고 풀이 잔뜩 먹여져 있었다. 러플 위로 솟은 아이의 가느다란 목은 짙은 갈색이었고 머리는 허리까지 굵직하게 따내린 검은 머리칼을 지탱하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다. 아이는 특이하게 생긴 작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마도 최신 유행하는 어린이용 모자이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된 모자를 수선한 것이리라. 다망색 리본을 꼬아 테두리를 두른 그 모자에는 검은색과 주황색의 고슴도치 가시로 만든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 이 장식이 위로 늘어져 묘한 인상을 주었다. 아이의 얼굴은 혈색이 없고 윤곽이 뚜렷했다. 얼굴 생김새는 여느 아이들과 비슷할 터였다. 비록 아이의 눈에 사로잡혀 코나 이마, 턱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레베카의 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했다. 섬세한 눈썹 밑으로 2개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에는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차분한 응시는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로웠고 사물에 보이는 부분을 지나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레베카의 눈은 설명할 길이 없었다. 템퍼런스의 교사와 목사는 설명하려다 실패했고 여름의 빨간 헛간과 버려진 물방앗간과 다리를 스케치하러 온 젊은 화가는 풍경을 포기하고 아이의 얼굴을 그리는데 몰두했다. 작고 평범한 외모에 반짝이는 눈동자를 지닌 아이의 얼굴을 아이의 놀라운 잠재력과 통찰력이 엿보이는 그 눈동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치지도 않고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했다. 내면의 힘. 레베카는 최근에 읽은 책 때문에 로마와 베니스가 단순히 경치에 있어서는 밀타운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것만 빼면 밀타운은 그녀의 반짝이는 상상력이 채색한 그대로였다. 일단 밀타운을 보고 나자 레베카의 상상력은 포틀랜드로 내달렸다. 섬과 항구가 있고 2개의 기념비가 있는 포틀랜드는 밀타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포틀랜드가 인간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업 활동으로 인해
지상의 많은 도시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리라고 느꼈다. 어떤 두 아이도 그 특별한 수요일에 레베카와 엠마 제인이 한 것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질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에 콥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레베카는 최고의 말벗이었어요.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었다니까요. 게다가 예의도 바르고 뭘 사달라고 하는 법도 없고 뭐든 받으면 감사해야 할 줄 알더라고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 연극을 상연하던 텐트 안으로 들어갈 때에 레베카의 얼굴 봤어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앉았을 때 레베카가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자인 해리엇 비처 스토도 그보다 더 잘 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콥은 엄마가 레베카에 대해 자신과 같은 의견임을 알고 기뻐했다. 맞아. 잘은 몰라도 레베카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가수나 작가 아니면 코니시에 사는 미스 파크스 같은 여의사가 되지 않을까? 여의사들은 늘 동종요법으로 치료하죠. 구식 치료법에 익숙한 콧 부인이 물었다. 아니야, 엄마. 미스 파크스는 동종요법으로 치료하지 않아. 게다가 전국을 돌며 진료하지. 레베카가 여의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애는 말을 잘 하니까 강연이나 신앙송 같은 것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추수감사절 만찬 때 여기에 온 포틀랜드의 웅변가처럼요. 코 부인이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레베카는 시를 쓰게 될 거야. 책에 나오는 시를 읽는 것보다 그 애가 직접 쓰는 게 더 빠를걸? 콥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너무 평범하게 생겼다는 것 한 가지가 아쉽네요. 코 부인이 촛불을 끄며 말했다. 평범하게 생겼다고? 엄마? 레베카의 눈을 좀 봐. 그 애의 머리칼과 미소와 보조개를 좀 봐. 레베카가 이 근방에서 가장 예쁘다고 하는 앨리스 로빈슨보다 얼마나 더 빛나는지 보라고. 나는 미란다가 레베카를 우리 집에 더 자주 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레베카도 여기 와서 속상한 마음을 달랠 수 있고 그 덕에 벽돌집 사람들 모두가 보다 잘 지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비록 30년도 더 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이를 키워 보았으니 레베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고 부부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레베카는 글을 잘 쓰지 못했다. 미스 디오보는 레베카에게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쓰게 했다. 구름 사진과 에이브러함 링컨, 자연, 박애, 노예제도, 방종, 기쁨과 의무, 고독 같은 것들에 대해. 그러나 레베카에게는 이런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말하듯이 쓰면 돼, 레베카. 미스 디오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도 이 주제들에 관한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자연이나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걸요? 말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써요? 쓰려고 하다 보면 할 말이 생길 거야. 내가 최근에 쓴 글, 그 고독에 관한 글 말이야. 거기에는 흥미로운 게 별로 없었어.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잖아. 그리고 당신이나 당신의 같은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좋은 글이 되려면 가끔은 당신 대신 일반인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아. 사람은 좋아하는 책을 편다. 나 고독할 때 사람의 생각은 큰 위안이 된다. 처럼 말이야. 지난주에 기쁨과 의무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고독에 대해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어요. 레베카가 푸념했다. 너는 기쁨과 의무에 대해 너무 우스꽝스럽게 쓰려고 했어. 그러니 좋은 글이 안 나오지. 미스 디오본이 나무라듯이 말했다. 우리가 쓴 글을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레베카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민망한 웃음을 지었다. 흐린 날과 갯날. 레베카는 심프슨네 집에서 있었던 추수감사절 파티 이후에 한두 해를 돌이켜보았다. 조용했던 몇 달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 몇 가지 있었다. 첫 번째 특별한 사건은 크리스마스 날에 일어났다. 나무에 눈부신 펜던트처럼 고드름이 달려있고 눈의 표면이 연푸른색으로 반짝이는 수정처럼 맑고 상쾌한 아침이었다. 사방이 흰 눈으로 덮인 가운데 심프슨네 빨간 헛간이 두드러져 보였다. 지난 몇 주 동안 레베카는 써니브룩 농장의 7 식구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냈다. 힘들게 모은 50센트로는 선물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선물 마련에 성공해서 이틀 전에 그 소중한 선물 꾸러미를 보낼 수 있었다. 미란다는 레베카에게 근사한 회색 다람쥐 머프와 목도리를 사주었다. 그러나 미란다의 선물은 레베카의 다른 옷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반면에 제이는 어린 잎처럼 고운 초록빛의 아름다운 캐시미어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다.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색상이 눈을 즐겁게 해주는 드레스였다. 게다가 엄마가 보내준 레이스 칼라와 코 부인이 준 주황색 장갑과 엠마 제인이 준 손수건도 있었다. 레베카는 두 이모를 위해 조그맣게 M자를 수놓은 찻주전자용 보온 커버와 J자를 수놓은 프릴 달린 예쁜 바늘꽂이를 만들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날은 분명히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아침 식사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레베카가 나가보니 한 소년이 레베카 랜들이 여기 사느냐고 물었다. 레베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소년은 그녀의 이름이 적혀있는 꾸러미를 건네주었다. 레베카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그것을 들고 식당으로 왔다. 선물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레베카가 멍하니 꾸러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열어보면 알겠지. 미란다가 말했다. 꾸러미를 열어보니 그 안에 조금 더 작은 꾸러미 2개가 들어있었다. 레베카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꾸러미를 열어보았다. 이런 경우 누구라도 손이 떨렸을 것이다. 꾸러미 안에 케이스가 들어있어서 뚜껑을 열어보니 분홍색 산호로 된 목걸이가 나왔다. 목걸이 끝에 장미꽃 봉오리 같은 산호 십자가가 달려있었고 그 밑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알라딘으로부터 라고 쓰여있는 카드가 놓여 있었다. 두 이모가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누가 보냈다니? 레드시오. 레베카가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애덤 레드? 애덤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언니, 애덤이 레베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거라던 앨런 버넘의 말 기억나? 하지만 애덤이 그걸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다른 꾸러미는 뭐니? 제인이 말했다. 다른 꾸러미는 파란색 에나멜 로켓이 달린 은 목걸이로 엠마 제인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애덤이 두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을 더해 주었다. 편지도 있었다. 레베카 로에나에게 나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이런 물건을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더구나. 내가 선물을 잘못 고른 게 아니기를 바란다. 오늘 오후에 이 목걸이를 하고 있어 주겠니? 오후에 리버버러로 가서 너와 내 친구를 새로 산 썰매에 태워주려고 하는데 그때 목걸이를 한 모습을 보고 싶구나. 숙모님이 너에게 산 비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단다. 진실한 친구 애덤 레드. 제인이 외쳤다. 이렇게 친절할 수가. 리디아 버넘의 말처럼 애덤은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는구나. 이제 아침을 먹으렴.
레베카. 얼른 먹고 설거지가 끝나면 엠마 제인네 집으로 달려가서 선물을 전해줘야지. 얘야, 왜 그러니? 레베카의 여러 감정들은 늘 서로 이웃해 있는 칸에 저장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뒤섞이는 듯 했다. 이 순간 레베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쁘면서도 빵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였고 간간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보라처럼 불행이 닥쳐 오더라도. 웨어햄에서의 행복한 1년이 지나갔다. 레베카는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가을에 4년 과정을 3년 안에 마치는데 필요한 시험에 합격했다. 대단히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다. 웨어햄에 오기 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우수한 성적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필수 과목 몇 과목의 시험을 썩 잘 치렀고 다른 과목들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평균 성적은 괜찮은 편이었다. 레베카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우 뛰어난 학생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수학과 과학을 그녀보다 잘하는 여학생이 10여 명은 되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생이 되었다. 레베카는 자신의 답변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사실들을 잊었을 경우 그녀만의 독창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곤 했는데 그러한 설명은 늘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독특하고 흥미로웠다. 레베카는 라틴어나 프랑스어 문법에서는 양을 받았지만 번역의 경우에는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번역함으로써 교사들을 기쁘게 하고 경쟁자들을 좌절하게 했다. 미스 맥스웰은 애덤 레드에게 이렇게 말했다. 레베카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도 있지만 단서를 얻는 순간 매우 지적으로 접근한답니다. 다른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는 게 많아도 양처럼 어리석은데 말이죠. 레베카가 조용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던 첫 해에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학생들 중 가난한 축에 속했다. 그녀에게는 눈길을 끌만한 예쁜 옷도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으며 동네에 친구들도 없었다. 공부해야 할 분량은 더 많고 여유 시간은 더 적어서 다른 아이들과 자주 어울리지도 못했다. 그러나 물은 어떤 식으로든 수평을 이루게 마련이어서 레베카는 이듬해 봄에는 러버버러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녀는 만장일치로 학교 신문인 웨어햄 파일럿의 부편집자로 선출되었다. 레베카는 부편집자의 자리에 오른 최초의 여학생이었으며 그녀가 부편집자로서 처음 발행한 학교 신문을 콥 부부에게 보냈을 때 제리 아저씨와 세라 아주머니는 너무도 자랑스러운 나머지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다. 훌다 메저브는 부편집자 선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레베카는 늘 표를 받을 거야. 실제로 뭔가를 알든 모르든 그 애는 늘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든 없든 그 애는 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레베카 랜들처럼 키가 크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남자애들이 레베카가 예쁘다고 말하면서도 그 애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레베카는 15살이 되었음에도 남학생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 레베카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녀 속에 여성적인 매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없겠지만 그녀의 그런 면은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간은 주어진 시간에 일정량의 활동만 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하고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부터 하게 마련이다. 레베카는 자잘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벽돌집과 선이브룩 농장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나치게 바쁘고 지나치게 할 일이 많았으며 따라서 그녀의 생각은 자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문제에 쏠려 있었다. 그의 가을과 겨울에 레베카는 미란다 이모의 불평과 타박이 그 어느 해보다 심하다고 느꼈다. 어느 토요일에 그녀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눈물을 쏟으며 외쳤다. 제인 이모, 더 이상은 미란다 이모의 꾸지람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란다 이모는 제가 하는 일은 뭐든 못마땅해 하세요. 방금 전에는 저한테서 친가 쪽 성향을 모두 없애려면 일평생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제인이 레베카와 함께 울면서 그녀를 달랬다. 제인이 레베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해, 레베카. 내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게 부담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지만 미란다 이모는 건강이 좋지 않아. 한 달 전에 어느 월요일 아침에는 정신을 잃기까지 했단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의사는 뇌졸중일 수도 있다고 했어.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생애 종착점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셈이야. 미란다 이모에게는 네가 모르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단다. 그러니까 지금 미란다 이모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레베카의 얼굴에서 환한 기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울음을 멈췄다. 오, 가엾은 미란다 이모. 이제 미란다 이모가 한 말에 속상해하지 않을 거예요. 이모는 저한테 밀크 토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인데 저는 이모한테 토스트를 가지고 가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인 이모. 어쩌면 이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하여 잠시 후에 레베카가 미란다 이모에게 토스트를 가지고 갔을 때는 금태를 두른 가장 좋은 접시에 담긴 토스트가 가장자리에 장식이 있는 냅킨이 깔린 쟁반 위에 놓여 있었고 소금통 위에 제라늄 한 송이가 올려져 있었다. 레베카가 싹싹하게 말했다. 미란다 이모, 이 토스트를 한번 맛보면 이모는 입맛을 다시며 아주 맛있다고 하실 거예요. 이건 랜들식 밀크 토스트가 아니라 소여식 밀크 토스트거든요. 미란다가 말했다. 너는 참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구나. 이 토스트는 정말 맛이 좋아. 하지만 저 예쁜 제라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레베카가 관주적으로 말했다. 낭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저 제라늄은 누군가의 식탁을 환하게 해주기를 오랫동안 고대해 왔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공연히 싫어하는 척해서 제라늄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제라늄이 울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기쁨의 장미. 미스 맥스웰과 남부로 여행을 떠나기 전날 레베카는 엠마 제인과 홀다와 함께 도서관에서 사전과 백과사전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들은 도서관을 나오면서 자물쇠가 채워진 책장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 안에 있는 책은 교사와 마을 주민들에게만 열람이 허용되고 학생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었다. 굶주린 아이들이 빵집 창문 너머로 파이와 타르트를 바라보며 정서적인 양분을 흡수하듯 그들은 유리 너머로 책의 제목을 바라보는 데서 약간의 위안을 얻었다. 레베카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있는 책으로 향했다. 그녀는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다. 기쁨의 장미? 근사하지 않아? 기쁨의 장미라니. 정말 아름답게 들려. 대체 무슨 뜻일까? 홀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장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나의 장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 나는 1년쯤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어. 예쁜 옷을 입고 마차를 몰고 돈을 마음껏 쓰면서 매 순간을 즐기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이 깊이 파인 옷을 입는 사람들 틈에서 살고 싶어. 엠마 제인이 말했다. 재미있겠다. 적어도 한동안은. 하지만 그건 기쁨이라기보다는 즐거움이 아닐까? 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홀다가 흠칫 놀라며 말했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쥐라도 튀어나온 줄 알았잖아. 엠마 제인이 사과했다. 자주 그러지는 않아. 내 말은 자주 생각이 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이번에는 번개처럼 생각이 떠올랐어. 레베카, 기쁨의 장미란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레베카가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야. 성공은 기쁨이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어쩐지 장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혹시 사랑이 아닐까? 엠마 제인이 말했다. 책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틀림없이 아주 근사한 내용이 쓰여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게 가장 그럴싸한 것 같아. 레베카는 기쁨의 장미라는 말이 하루 종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 두 단어를 중얼거렸다. 심지어 엠마 제인까지 영향을 받아서 그녀는 저녁에 이렇게 말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내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 내 머리에 콜로뉴를 발라주면서 생각한 건데 기쁨의 장미란 남을 돕는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늘 너의 그 따뜻한 가슴 속에 피어 있을 거야. 친절한 엠마, 말썽장이 레베카를 잘 돌봐주는 상냥하고 다정한 엠마. 너 스스로를 말썽장이라고 부르지 마. 너는, 너는, 너는 나의 기쁨의 장미야. 그게 바로 너야. 두 소녀는 다정하게 서로를 껴안았다. 한밤중에 레베카는 엠마 제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깊이 잠들었어, 엠마? 엠마 제인이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주 깊이는 아니야. 새로운 생각이 났어. 우리가 노래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때 대충이 아니라 아주 훌륭하게 해낼 때 말이야. 그게 우리에게 기쁨의 장미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게 진짜 재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나는 그것보다는 사랑이 더 마음에 들지만 말이야.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거든. 레베카, 내일 아침에 말해줘.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이 옷을 갈아입을 때 레베카가 말했다. 어젯밤에 한 가지 생각이 더 떠올랐어. 기쁨의 장미란 어쩌면 희생이 아닐까? 하지만 희생에는 장미가 아니라 백합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남부로의 여행은 처음 보는 바다와 새로운 풍경, 여행이 주는 여유로움과 자유, 미스 맥스웰과의 친밀한 교류로 인해 레베카를 도취케 했다. 그녀는 사흘 만에 다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기대와 깨달음으로 또 다른 자아가 되었다. 레베카는 늘 지식을 갈망하고 사랑을 갈구했으며 음악과 아름다움과 시를 동경해왔다. 그녀는 늘 바깥 세상을 그녀의 꿈에 맞추려고 애써왔는데 이제 갑자기 삶이 풍성하고 달콤하면서도 폭넓고 충만해졌다. 레베카는 신이 주신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글을 썼으며 에밀리 맥스웰은 날마다 레베카가 지칠 줄 모르고 쏟아내는 생각과 경험의 보고에 감탄했다. 레베카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당신은 한 줄기 햇살로 인해 어둡고 칙칙한 방안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미스 맥스웰에게는 바로 그런 효과를 레베카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지만 대개는 서로에게 글을 읽어주기도 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레베카의 마음속에는 늘 글짓기 대회에 제출할 에세이에 대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을 타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남몰래 생각했다. 상의 가치나 수상의 영광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그녀에 대한 알라딘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